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디 펴주시냐면 처음 2교재. 바로 그 뒤에요. 우리 한대 91쪽. 오늘은 아마 이 처음 교재만 보지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또 뭐를 좀 볼 거냐면 문법을 볼 거예요. 분량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그 어려운 개념입니다. 자, 보세요. 품사라는 거 사실 너네가 이거 언제 진도를 나가는 개념이냐면 중1 때 해요. 근데 이제 너네 중1이 그쵸? 지난 지가 세월이 지났죠, 좀. 그런데 이 품사가 어떤 국어 문법 할 때 가장 또 기본적인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니네 영어 할 때도 그쵸? 워낙 많이 듣고, 그러니까 내가 수업을 하면서 애들이 원체 영어 문법에도 많이 노출되고 영어 문법도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게요. 국어 문법을 잘 해놓으면 물론 영어 문법에도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통하는 게 있어요, 언어의 맥락에는. 하지만 영어 문법과 국어 문법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너네가 같이 좀, 그러니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잘 발전하면 되게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잘못하면은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수업을 잘 들으면서 국어 개념은 어떻게 다르고 영어 문법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조금 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도 좀 가능하면은 서둘지 않을게요. 좀 서둘지 않고 천천히 나가보도록. 그럼 품사라는 거는 뭐냐면 얘들아, 거기 나오죠. 품사라는 거는 무엇일까? 단어를요, 공통된 성질 가진 것끼리 묶는 거. 써봐. 거기 괄호 있지. 공통된 성질끼리 묶어서 했어요, 우리 이거? 그냥 어디까지 했니 보자. 복습 좀 해보자, 한번. 그래. 그러면 하고 그 아래 문제 풀면 된다, 이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성질끼리 묶어놓은 거라고 했고, 단어를 나누는 기준 3가지였습니다. 기억나세요? 형태, 기능, 의미, 이렇게 3가지였죠. 맞아요? 거기 혹시 빈칸 안 채운 거 있으면 채우세요. 그래서 형태에 따라서 불변어, 가변어 나눴습니다. 혹시 현지야, 불변어, 가변어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요? 얘들아, 불변은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형태가 안 변해요, 얘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하늘 이런 거, 어머니, 친구, 이런 단어는 모양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그런데 가변어는 뭐냐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먹다, 걷다, 이런 거 보시면 이렇게 잘라서 뭐 먹고, 먹니, 먹자, 이것도 뭐 걷고, 걷니, 걷자, 어때요? 모양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는 가변어, 가능하다 변화가 해서 가변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변어는 형태가 안 변하는 애, 가변어는 변하는 애예요. 그래서 크게 이걸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에 따라서 5개가 있거든요.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용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체언부터 좀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우리 교재에 1번 체언에서 돼 있죠. 요 5개 중에 체언 먼저 갈 거예요. 그래서 체언이라는 거는 너네 그 체가 몸뚱아리라는 의미입니다. 몸이란 뜻이에요. 몸. 써놔. 신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에게도 몸이 있듯이 단어도 몸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 체언에 쓰라고요. 체언에다 체 위에다가 몸이라고 써놔. 몸뚱아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가 있어요. 명사, 대명사, 수사. 그 다음에 이제 수식어는 꾸며주는 건데 다른 성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관형사와 부사가 있는 거고요. 독립어는 따로 말 그대로 독립적으로 다른 문장 성분과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게 감탄사. 그래서 감탄사라는 거는 그 옆에다 쓰세요. 뭐 놀람, 느낌, 부름, 응답 등. 감탄사 옆에다가. 안 쓰는 사람 썼을 수도 있고 안 쓰는 사람은 쓰세요. 뭐라고 쓰냐면 놀람, 느낌, 응답,
구름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 아이코 이런 거 있죠. 아이코, 어머나, 네? 이런 거. 강렬한 감정이라든지 느낌, 놀람 이런 거를 표현할 때 많이 쓰죠. 영어로도 막 읍수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쵸? 추임새. 자, 그 다음에 관계어는 조사 하나인데 관계어는 이게 우리말에만 있어요. 영어에는 전치사라는 애가 있겠죠. 영어는. 그쵸? 연결해주는 그 역할로 전치사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관계어는 있어요. 자, 그래서 관계어는 조사, 은는이가 을를로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체언이랑 관계어를 묶어 놓으세요. 그래서 요 조사는 체언 뒤에 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부사 같은 데도 올 때는 있지만 조사는 체언과 세트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용어는 내가 아까 왜 형태 변하는 애 있다 그랬잖아요. 활용한다, 거기다 써. 활용한다 그래서 용어냐. 활용. 마치 우리가 쓰레기를 재활용하듯이 모양이 변해요. 우리가 재활용하면 모습이 변하겠죠. 자, 그것처럼 동사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뭐 이미 동사 형용사는 영어 시간에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서 동사는 이제 움직임이지요. 먹다, 입다, 걷다,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인 거고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91쪽에 체언의 개념부터 좀 저와 그래서 제 생각에 오늘 94쪽까지 끝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체언이라는 거는요, 보세요. 문장에 주어, 목적어, 보어 등 동그라미 하세요. 몸체, 몸뚱아리 역할을 한다 했어요. 몸체. 동그라미 했니? 91쪽에 아래 여기 그쵸, 몸체. 자, 그리고 거기 이제 빈칸 채워봅시다. 세 가지가 있죠. 명사,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이에요. 이름. 철수, 개나리, 사람, 꽃, 뭐뭐 하는 것, 뭐뭐. 얘들아, 거기 보면 이런 거 있죠. 뭐 나는 밥 먹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누워 있을 뿐이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뭐 하는 거, 뭘 뿐, 뭘 수 이런 것도 얘를 뭐라 그러냐면 의존 명사라 그래요. 혼자 쓰이지는 못하는데 약간 명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써놔 거기다. 무슨 명사? 혼자 쓰이지 못하고 의존한다라고 해서 의존 명사라고 얘기를 해요. 의존 명사. 그래서 예를 들어 것에는 이다가 와야 되고 뿐이다.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뒤에 와야 돼요. 뭐 이렇게 혼자 못 쓰여요. 혼자 못 쓰이고 다른 성분이 와야 되는 거를 의존 명사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대명사. 명사를 대신해서라고 쓰세요. 대신해서. 자, 나너그는 뭐겠어요? 사람이라고 써놓으시고 아래다가 나너그, 그쵸? 뭐 he, she, I, you, he, she 이런 거 영어로 치면 이것 그것 저것은 뭐겠어요? 사물. 이것 좀 줘봐 할 때 물건 사물이라고 써. 이것 그것 저것. 그 다음에 여기저기 거기는 뭐겠어요? 장소. 써놔. 자, 여기 이것 그것 저건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고 이게 사물이고 이거 장소. 써봐. 썼어?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너 그 이런 거는 사람 나타내는 거고 이것 그것 저것은 사물 물건 나타내는 거고 여기저기 거기 하는 거는 장소 나타내는 대명사. 근데 니네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자 보세요. 영어권에서는 he,
쉬 이런 게 되게 발달했어요, 여러분. 맞죠? 저도 영어는 짧지만 기억나는 게 이게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번 탐이라는 그 사람 이름이 탐이야 아니면 존이야. 한 번 그 이름이 나오면 뒤에는 안 반복해. 알죠? 무조건 히로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문화가 또 좀 있냐면 우리도 물론 그는 이럴 수 있죠. 우리 한국도. 근데 예를 들어 그가 할아버지야. 그래서 우리가 조금 노인을 존경하고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보고 그는 이러지는 않아요, 잘. 한 번 할아버지 하면 계속 할아버지 이렇게 약간 부르는 문화가 있지. 그래서 약간 대명사는 우리나라보다는 영어권에서 좀 더 많이 발달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 쓴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뭐 I, he, she 이런 거를 되게 밥 먹듯이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명사로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냥 웬만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존칭해야 되는 경우 좀 어른이나 존경해야 될 대상한테는 대명사를 붙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도 그냥 알아두시면 상식적으로 아 이게 그러니까 너네 언어에는요 그 나라의 문화가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존칭어나 존댓말 그래서 너네 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은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그거라며요. 높임 경어법 배우고 이런 거를 좀 힘들어한다는데 그런 식으로 이게 나라마다 조금 그 포지션이 다릅니다. 이게 좀 뭐를 중요하게 여기냐가 다르다는 거죠. 네, 여튼 그래서 나, 너, 그, 이것, 그것, 저것 그래서 이것, 그것, 저것, this, 뭐 that 이런 식의 영어로 치면 여기저기 거기 뭐 이거는 장소 이런 거 이제 수사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 써보세요. 거기 수량이나 순서 수량이나 순서 자 얘들아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거기 하나 둘 셋 첫째 둘째 셋째 근데 너네 그 수사를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거기다 쓰세요. 거기 아래다 이제 추가해서 쓰시면 되는데 수사를 좀 주의하실 게 수관형사라는 애가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관형사는 뭐냐면 명사를 꾸미는 애거든요. 근데 얘가 숫자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수사가 아니에요. 그럼 제가 구분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과 하나가 있다. 사과 한 개. 자, 보세요. 차이가 뭐냐면, 물론 사과 하나, 사과 한 개, 이거잖아요. 영어로 치면은 on apple이겠죠. 그러니까. 굳이 영어 끌어온다면, 사과 하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품사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니네가 아라비아 숫자가 똑같아서 헷갈릴 수 있는데 품사로 좀 다르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얘는 하나라는 수량이나 순서를 강조한 거고요. 가, 그래서 가라는 조사가 붙어요. 이런 경우엔 수사예요. 그런데 사과 한 개, 개가 개수를 세는 명사거든요. 얘도. 이런 경우에 개를 꾸며주는 관형사예요. 달라요. 그래서. 이를테면 얘는 좀 세는 역할이 크다면 헤아리는 역할이 크다면 얘는 꾸며주는 역할이 조금 크다는 거죠. 그래 걔는 걔인데 몇 개냐 이렇게 약간 꾸며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같은 수량이라도. 자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는 수사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고 하나는 수관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형사는 또 니네가 미래에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조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십시오. 은는 이가 같은 게 이렇게 하나 가
첫째가 이렇게 붙으면 수사예요. 거기다 쓰세요. 뭐라고 쓰냐면 조사가 붙으면 수사예요. 근데 사과 한 개 할 때는 조사가 없죠. 저런 경우에는 수관형사라는 얘기예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체언의 특징을 잘 봅시다, 이제. 자, 체언의 특징 첫 번째 92쪽이죠. 문장에서 쓸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뭐라 그랬냐면 불변어예요, 얘가. 무슨 어? 불변어. 변하지 않아요. 뭐와 결합한다 그랬냐면 조사와 결합해요. 우산 이 예쁘다 할 때 이 동그라미 해봐. 새가 노래한다 가. 나는 그녀를 할 때 를. 이렇게 뭐가 붙는다고요? 조사가. 이거 별표해놔. 조사와 결합한다. 별표에. 얘들아 이거 중요합니다. 체어는 뭐와 결합한다? 조사와 결합한다는 거. 다시 한번 뭐라고요? 체어는 조사와 결합. 자, 그 다음에 수식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 쓰세요. 수식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다. 수식어. 수식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수식어라는 거는 관용어예요. 관용어가 바로 체언을 꾸미는 역할을 합니다. 관이 머리에 왕관 씌워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단어, 아까 수관형사도 그랬지. 개는 개인데 한 개, 이렇게 딱 한 종을 지어주거든요. 얘가 그래요. 이 관용어가 모자는 모자인데 예를 들어서 빨간 모자. 이렇게 수식 꾸며줘요. 한정 지어주고. 그럼 거기서 봐봐. 온갖 꽃이 피었다. 꽃이 명사죠. 근데 꽃을 꾸며주는 게 온갖이라는 거예요. 얘들아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 좀 해봐. 온갖 꽃. 그 다음에 보세요. 사랑하는 그녀. 그녀는 그녀인데 어떤 그녀냐면 사랑하는 그녀. 그 다음에 나는 이 둘 가운데 해서 이가 둘을 꾸며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온갖이 꽃을 꾸미고 사랑하는 이 그녀를 꾸며주고 이가 둘. 그래서 여기서 꽃, 그녀, 둘이 바로 체언이에요. 꽃은 명사고 그녀는 대명사고 둘은 수사겠죠.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고 형태가 변하지 않는 애고 그 다음에 뭐의 꾸밈을 받는다고요? 관형어. 관형어의 꾸밈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 관형어 같은 거는 또 할 거예요. 문장 성분 이럴 때. 그러니까 천천히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죠. 92쪽까지는 저랑 풀어보고 뒤에 거는 제가 93, 94는 여러분 조금 시간 드릴게요. 자, OX 해보래요. 명사, 대명사, 수사를 묶어서 체언이라고 한다. 맞죠? 동그라미. 그래서 명사는 뭐라 그랬죠? 이름이에요. 사람이나 사물 이름이고 대명사는 그 명사를 대신하는 거. 그래서 사람, 사물, 장소 등을 대신하는 거. 수사는 뭐라죠? 수량이나 순서예요. 자, 그 다음에 체언은 문장에서 사용할 때 형태가 안 변한다. 불변어예요. X예요. 그거 거기다 써놔. 불변어라고. 안 변합니다. 그 다음에 체언은 문장에서 조사와 결합해서 쓰이고 다양한 역할. 맞아요, 얘는. 그거 줄거. 조사와 결합 합쳐진다는 거. 조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억 디귿에서 체언을 모두 찾아보래요. 우리 할머니는 딸 둘을 두셨다. 승준아, 여기로 와보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시다. 자, 일단 뭐 있겠어요? 체언을 모두 찾아보세요. 우리, 그 다음에 할머니, 딸, 둘, 승준, 여기,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안전, 최우선. 자, 그러면 이 중에, 자, 몇 개예요? 체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쓰세요. 빈칸 놔두는 거 아니지, 지금. 쓰세요. 10개. 우리 할머니 딸 둘, 승준 여기, 첫째, 둘째, 안전, 최우선. 자, 그럼 이 중에 이름 나타내는 거 뭐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 할머니, 그랜드마더. 할머니, 딸, 도우터. 딸, 승준. 이름이니까, 사람 이름이니까. 승준. 그 다음에 안전. 안전도 들어가죠, 안전. 얘들아, 안전 같은 거는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우리 이거 시할 때 했는데 그런 거를 뭐라 그래? 추상이라 그런다 그랬죠. 추상. 그 다음에 최우선도 있죠. 최우선. 무엇보다 먼저라는 뜻이 있죠. 최우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명사는 할머니, 딸, 승준, 안전, 최우선. 이렇게. 그 다음에 대명사에 들어가는 게 우리. 영어로 치면 we겠죠. 우리, 여기. 장소 나타요. 여기. 우리와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수사에는 여기다가 둘. 둘이랑 첫째, 둘째. 네. 3개.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할머니, 딸, 승준, 안전, 최우선은 명사고, 우리와 여기는 대명사고, 둘, 첫째, 둘째는 수사고. 썼어? 안 어려워요. 해보면 천천히 접근. 그치? 예, 그래요. 자, 됐지?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나무, 개구리, 아들. 기억이겠죠. 구체적인 거. 행복, 자유, 책임감. 니은이죠. 그 다음에 영희, 서울, 지리산은 기억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이렇게 좀 사람이나 사람 이름이나 뭐 지명이나 이런 거 있죠. 고유, 그거를 거기다 써? 고유명사라 그래. 이렇게 고유한 명사다라고 해서 고유명사라고 해요. 알아두삼. 고유명사. 고유명사. 됐지? 자, 그 다음에 얘들아, 93쪽 먼저 한번 해보세요. 93쪽. 됐나요?
됐니? 된 것 같네요. 자, 같이 봅시다, 한번. 얘들아, 어구, 죄송. 아이고. 얘들아, 좀만 힘내자. 이제 30분 정도 남았네. 자, 9번. 사람 이름 대신하는 거. 나, 누구, 우리. 10번. 사물 이름 대신하는 거. 저것, 그것. 11번. 장소는 이곳, 어디, 거기. 내가 볼 때 뭐 되게 쉬운 수준의 문제였던 것 같고요. 다음에 12번에 이거 별표해 놓으세요. 이런 문제를 사실은 해야 돼요. 자, 체언에 대한 설명으로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고 했고, 관형사 꾸밈 받을 수 있고, 명사, 대명사, 수사가 체언에 해당되고, 문장에서 사용될 때 형태가 변하지 않고, 1, 2, 3, 4 다 맞는데, 얘들아, 5번에서 주체 동작이나 상태 설명하는 거는 동사예요. 거기다 쓰세요. 동사. 서술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술어 자리에 오는 거는 주로 동사, 형용사예요. 그 다음에 13번에 체언이 아닌 거는 3번. 얘들아, 힌트가 있어. 봐봐. 하나, 가 할 때 가 동그라미 해봐. 너랑 할 때 랑 동그라미 해봐. 나뭇잎이 할 때 이 동그라미 하고, 여기 를, 그러니까 조사들이 거의 붙죠. 랑, 가. 근데 이제는 뭐냐면 부사예요. 거기다 쓰세요. 부사. 문장을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얘는. 명사가 아니에요. 얘는. 그래서 답이 3번이고. 부사라고 써놔. 1, 2, 4, 5가 체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 봐. 그녀, 그곳, 여기 다 뭐냐면 대명사죠. 근데 얘들아 3번 보세요. 추상적 대상 이름만 나타내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답이 3번. 됐니? 자, 그 다음 뒷장 넘겨보세요. 뒷장도 한번 해봅시다. 해보세요. 됐니? 자, 다음 15번부터 같이 볼게요. 다음 문장에 쓰인 명사의 총 개수 했습니다. 우리, 학교, 국어, 공부, 보람 몇 개예요? 5개. 명사죠. 미안해요. 체언이 아니고 명사구나.
그러면 우리를 빼야죠. 우리는 뭐예요? 대명사지. 학교, 국어, 공부, 보람. 4개네. 미안해요. 이거 우리를 빼야 돼요. 대명사다, 명사. 다음에 16번의 답은 2번이에요. 필통이 명사고 구체적 대상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2번이에요. 나는 할 때 나는 대명사고 연필 하나를 할 때는 얘는 수사인데 사물의 순서가 아니고 수량이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할 때는 얘는 장소가 아니고 사물이고 사랑이라고 사랑은 명사는 맞는데 상태 성질 나타내는 게 아니죠. 상태 성질 나타내는 거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맞게 설명한 거는 2번이에요. 다음에 17번 명사, 대명사, 수사가 모두 들어간 게 뭐냐면 3번인데 나가 바로 대명사고 소원과 통일이 명사고 첫째가 수사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17번 문제 같은 거 별표. 이거 좀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다음에 내가 18번 중요하다는 거 18번도 별표해봐. 다섯이다 할 때 다섯 동그라미 해봐. 하나 가 할 때 하나, 셋이다 할 때 셋, 둘째도 할 때 둘째. 혹시 4번에 처음을 수사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처음은 부사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다음에 19번. 내가 추상이 뭐라 그랬냐면 눈에 안 보이는 거라 그랬죠? 답은 3번입니다. 긍지, 기쁨, 만족감. 다음에 20번. 사물 이름을 대신하는 거는 3번이겠죠. 이것, 저것, 무엇. 네. 됐습니다. 자, 하고 어디를 보시냐면 교재 좀 잠깐 볼까? 졸린 거 아니지? 네. 어디 보냐면 이건 또 안 된 게 어디 있나 보자 한번. 잠깐 3주째. 얘들아, 백사 쪽 봐봐. 백사 쪽. 백사 쪽 한번 해봅시다, 우리. 얘도 그림에 대한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재가 지금 앞부분에는 조금 미술과 관련된, 예술 중에서도 좀 미술과 관련된 지문들을 실어 놓은 것 같은데요. 한번 보죠. 자, 서화. 얘들아, 서화라는 건 옛날 그림 중에서도 왜 붓글씨도 좀 같이 있고 그림 있고 막 이런 거를 서화라고 하지요. 서화에서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이상한 그림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동그라미 해봐. For example, 예시. 책상 앞쪽 모서리보다 뒤쪽 모서리를 더 크게 그린다든지 뒤로 갈수록 건물 각도가 넓어지는 등 역원근법적인 방법으로 그렸다. 별표해봐. 그러니까 니네 원근법이 원래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무시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까이 있는 거는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거는 작게 보이는데 그거를 뭔가 좀 다르게 표현했다는 얘기 같거든요. 서양화 이론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괄호해봐, 너무나 이상한 그림. 현대인들도 그러니까 뭐냐면 좀 그거에 젖어 있다 이거예요. 서양 그림 그거에. 이외에도 한 화면에 2개 이상의 시점이 존재한다든지 마치 영화에서 카메라가 사방을 꽂고 지나가듯 파노라마식으로 그려진 경우도 있다. 파노라마식 그림은 화면이 긴 병풍 그림이나 5에서 10m씩이나 되는 두루마리 그림 등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한 번도 하늘에서 땅 위를 내려다본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감도, 그러니까 조감도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는 거죠. 내려다본 모습을 자연스럽게 그린다든지 보이지 않을 만큼 먼 곳에 있는 사람이나 물체를 마치 망원경으로 당겨본 것처럼 주변 물체에 비해 자세하게 확대해서 그리는 일도 있다. 자,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옛사람들,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옛사람들이 그린 이치에 맞지 않는 그림. 뭐 아니면 이렇게 해도 옛사람들이 그린 서화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그림이 많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남긴 그림 중에는 조금 이상하게 비현실적인 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됐니? 그러면 우리 아까 왜 특히 르네상스 그럴 때는 좀 있는 그대로 그리려고 노력했댔잖아요. 그거와도 좀 통하겠네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좀 있는 그대로를 사진처럼 보여주는 거를 좋아했는데 지금 동양화는 약간 다르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 같아. 우리가 다 못 읽었지만. 자, 그럼 읽어볼게요. 서양화에 길들여진 눈으로 봐서 가장 이상하게 느껴지는 점은 명암. 동그라미 해보세요. 명암. 얘들아, 명암이 뭔지 알죠? 명암. 그림자죠. 그러니까 밝고 어두운 거. 가장 이상하게 느껴지는 점은 명암이나 음영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물체 입체감을 나타내는데 효과적인 명암이 초상화 동물 그림 등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너네 그런데 그 서양 아마 미대 공부하고 이런 서양화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알죠? 그 조각상 같은 거 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연필로 스케치 해가지고 명암부터 표현하잖아요. 서양 그림은. 그쵸?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미대생, 막 그 미술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이 어떤 그림 먼저 그리던지. 그에 비해 우리 그림은 아니라는 거죠. 또 서양 인상주의 이후 회화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표현 요소로 떠오른 그림자 표현이 동양 옛그림에서는 보이지를 않는다. 서양 풍경화에서는 필수이다시피 한 빛의 표현과 건물 명암 나무들 그림자가 동양 산수화에서는 표현된 적이 없다. 의식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기보다 그러한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자, 그러면 거기다 쓰세요. 동양화에는 없는 서양의 명암이나 음영 기법. 이러한 특징은 표현 기법뿐만이 아니라 소재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림 소재를 그릴 때도 예를 들어 원앙은 추운 지방에 사는 새로 연꽃이 한창 필 때 북쪽으로 날아가 버리지만 동양 옛그림 속에서는 연꽃과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줄거보세요. 이치에 맞지 않는 소재의 배합. 자, 그러면 얘들 아까 명암이나 음영 쪽은 좀 기법 쪽이고 이번에는 뭐냐면 소재의 선택에서도 얘기하는 거죠. 이치에 맞지 않는 소재의 선택이 많은 동양화. 됐지? 그 다음에 그렇다면 동양 그림에는 왜 이상하게 느껴지는 표현이 많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동양 그림, 서양 그림 바탕에 깔려있는 사고가 그걸 읽어보세요. 바탕에 깔려있는 사고가 서로 달랐대요. 서양 그림이 형체, 명암, 빛깔 등이 보이는 맛을 화면에 그대로 묘사하는 형식이라면 동양 그림은 화가가 생각한 거, 아는 것, 즉 동그라미 해보세요. 관념. 관념이라는 것은 머릿속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수화 그리는 경우 현장 가서 직접 보고 그 모습을 담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그린다. 그러니 풍경화처럼 경치 그리지 않고 수많은 이야기가 담긴 자연의 오묘한 조화나 이상향을 그리게 된다. 간혹 직접 현장 가서 경치 보고 그린다 하더라도 사생이 아니라 경치에서 느껴지는 기운이나 운치를 그린다. 어떻게 보면 동양 옛그림이 거기 읽어보세요.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 그쵸? 솔직히 논리적으로는 좀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 건 우리가 그동안 서양 그림에 익숙하다 보니 동양 그림을 서양화 보는 눈으로 거기 읽어보세요. 동양 그림을 서양화 보는 눈으로 감상하기 때문 서양 과학적 표현만이 우수한 회화라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서양 그림도 현대 회화에서 대상을 재현한 그림보다는 뜻을 가진 그림이 오히려 더 성행한다. 동양 그림은 이야기를 표현한 그림이다. 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읽어보세요. 의미심장한 말이 나오죠? 아는 대로 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묘사적이 아니라 개념적이다. 동양 그림은 동양적 시각으로 봐라. 그러니까 이거 아까 우리가 읽은 글과도 되게 통해요. 아까 읽었을 때도 초반 서양 화가들은 있는 그대로를 그리는 것에 좀 초점을 뒀다가 나중에 머릿속 생각을 그리는 추상적인 걸로 좀 변모했잖아요. 동양 그림도 그렇다는 건데 원래 사고방식 자체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의 약간 그림을 그림에도 그 추구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양은 약간 아까 배운 대로 특히 르네상스에서 19세기 이때는 좀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리려고 되게 애를 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내가 아는 대로 내 나름대로 개념화해서 이렇게 그린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뭐냐면 그거 읽었어? 동양 그림은 동양 시각으로 보래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뭐라고요? 동양 그림은 동양적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 하시냐면 109 OX 한번 해보세요. 108쪽, 109쪽 OX 문제 해주십시오.